80년 전 오늘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시작부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침묵 시위를 나선 건데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자유의 몸이 된 조국 전 대표 첫 일성은 이랬습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면이 채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지만 향후 행보를 둘러싸고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는 상황. 범여권 재편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광복 80주년 광복절입니다. 오늘도 뉴스는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했는데 많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광복절에는 국민 통합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내죠. 예. 근데 저는 오늘 좀 주목했었던 게 증오와 혐오 내려놓자, 대립과 대결도 내려놓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동안 독립과 그리고 전쟁을 딛고 산업화, 민주화, IMF 위기 그리고 최근에 이 내란 이 헌정 질서의 위기까지 다 국민들의 힘으로 같이 이겨낸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억들을 서로 복돋고 특히 정치 자체가 대립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바꿔냄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단결시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있을 3대 특검 이런 것들이 좀 잘 마무리되면 그때가 되면 국민 통합이나 이런 것들 정치 복원이 되는 본격적인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송영호 의원님. 오늘 광복절 메시지를 보면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자세로 대화를 간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80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사익을 채운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께 어떤 울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를 탈피하자고 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전교조 출신 교육부 총리 후보자, 그리고 통진당 출신 민주평통사무처장 이렇게 본인의 진영의 사람들만 쓰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는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도 여기지 않고 악수조차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 북한의 김여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험한 언사로 맹비난했습니다. 꿈을 너무 많이 꾸면 개꿈이 된다.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 이런 담화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저자세로 대화를 간청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여요. 대통령의 메시지도 상황과 맥락에 맞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여야 패널의 이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조윤삼 위원님, 일본에 관한 언급도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 지난 정권에는 과거사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엔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글쎄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톤 조절에 신경을 쓴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안,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상생과 협력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는 23일과 24일 일본 총리와의 그런 회담이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요청을, 성의 있는 대답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요, 북을 향한 메시지도 이 대통령이 내놨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예, 신뢰 회복, 대화 복원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아까 송영은 위원은 저자세라고 용어를 썼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대북 메시지가 오히려 공허한 메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마 더 조롱 섞인 메시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고 그리고 대북 방송을 중지도 했습니다. 그 지시사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는 걸 밝혀줬죠.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위장막을 가리고 철거하는 척했고 한 개는 철거하는 척만 했고 한 개는 철거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김여정 부위원장은 오히려 조롱을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북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선제적 복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9.19 군사 합의는 우리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유리한 대북 감시 자산을 중단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우리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었고 북한에게 너무나 유리한 조건의 합의였지만 우리가 양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를 먼저 어긴 건 북한이었습니다. 그 어긴 것도 시점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떠한 합의를 깬 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저자세로 나온 것은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대단히 어려운 관계인 건 맞죠. 그런데 적대감을 보이고 오히려 이 북한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을 안보에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을 하고 그 결과 오물폭탄 날라오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확성기 피해 다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 그런 국민들의 피해 몫을 감당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개선되는 지점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피해를 줄이면서 유능하게 대처해 나가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적대행위 금지 그리고 남북 민간 교류 확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통일부 장관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인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점을 대통령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뿅 하고 갑자기 사랑하게 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한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당연히 이 대화 채널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대화 채널을 통해 뭐라도 시작해 볼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 과정까지는 아주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경축사가 항상 나오면 뭐 매년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기 때문에 평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보기 드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로 좀 띄워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오르자마자 지금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작은 현수막을 들고 특별한 발언은 안 하고 계속 경축사를 하는 내내 서 있었습니다. 송영은 의원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오죽하면 저랬겠습니까? 예.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면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은 이번 8.15 특별사면 중에 특히 국민적인 비판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뭐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관한 지금 여론조사 그래픽이 준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행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런 방식으로나마 고육지책으로 택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가 저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했어요. 야당 입장에서 막아야 될 일은 정말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뭐 정진상 실장,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잠시 멈춰져 있는 대북송금 재판의 공동 피고인이기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런 인물들이 사면돼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상황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저런 광복절 행사장에서 환기를 했으면 훨씬 더 국민적인 울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조윤선 의원님. 일단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그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반대 의견은
본인이 SNS라든 여러 측면에서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구태여 다시 한 번 더 광복절 행사장에서 그러한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굉장히 찬성한, 지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대통령 신분과 지위에서 부정부패를 일으킨 그 범죄 혐의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중한 혐의인가? 그리고 형기가 좀 많이 남아있다는 주장도 하긴 하시는데 예.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년 만에, 확정된 지 1년 만에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고 지금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만 구태여 국민 통합을 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예. 사면에 반대한다는 이유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율 배반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님 지금 화면에 잡혀서 여쭤볼게요. 이거 안철수 이제 선거 후보죠, 당대표 후보가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런 해석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출마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보수 진영 측에서는 윤미향이나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면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정치인은 본인이 지지하는, 그리고 본인이 소구력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입장을 대변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께서 저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행사 자체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정도 메시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그런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정부에서 보였던 입틀막은 없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예. 했었던 일들이 뭐냐면 경호처의 경호 이 원칙을 좀 완화하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고 저러한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저런 행사마다 튀는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이었을 때도 그렇고 또 당대표 시절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막지 않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 때는 오히려 입틀막을 하게 되면서 뭔가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적절한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을 법도 한데 오히려 그것을 막으면서 오히려 되게 폐쇄적인 모습들을 보여왔잖아요. 예. 아마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는 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거기에서 약간 소구력 있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성숙된 행동은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은 본인께서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8시에 국민 임명식이 광화문에서 열리는데요. 야권은 일단은 이른바 보이콧,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김윤영 위원님, 지금까지도 일단 불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국민의 상황이요? 불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이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실에 이런 행사를 기획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행사를 기획했을 때 야당이 참석을 하려면 여야 관계가 매우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사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거기다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악수조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데 저희 보고 참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거대 여당이 힘자랑한 걸밖에 안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예. 조국이나 윤미향 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면을 해놓고 나서 저희에게 그 자리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취임식에 박수를 쳐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행사 오시죠라고 했더니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조윤삼 위원님, 일단 반쪽 임명식은 진행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끝까지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반쪽짜리 취임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취임식은 여야가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국민 임명식의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 이러한 제안을 거절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과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임식 현장을 보이콧한다는 자체는 예.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직접적으로 야당 비대위원장이 직접 요청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당 스스로 대화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마침 화면에 잡혔으니까 한 네. 말씀만 좀 드릴까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저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는 자리를 셀프 대관식이라고 정의했잖아요. 셀프 대관식의 역사적인 원조는 1804년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다비드가 그린 그 유명한 그림 아시죠? 나폴레옹이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관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이 황비인 조세핀에게 관을 씌워주려고 하고 있는 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나폴레옹은 교황으로부터 관을 스스로 받아서 자기가 썼죠. 그런데 그 장면은요, 당시 그 나폴레옹의 대관식에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요한 장면을 상징합니다. 프랑스는 원래 가톨릭 국가였어요. 그래서 원래 서유럽의 왕이나 황제들은 전부 다 교황으로부터 관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가톨릭의 재산이 전부 몰수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집권했잖아요. 이 대관식 자리에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7세를 초청합니다. 교황은 여기에 가면서 내가 나폴레옹에게 관을 씌워줌으로써 일종의 가톨릭의 위상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셀프 대관식이라고 하는 국민 임명식도요. 사실은 이미 취임 선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왜 합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 놓은 각본에 의해서 취임 자축연을 벌이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야당이 간들 사회 통합이 되겠습니까?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1804년에 교황 비오 7세가 그랬던 것처럼 일종의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예, 야당이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안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저희 인터뷰에 나와서 통합의 차원이기 때문에 좀 참여를 해달라라고 다시 한번 방송에서도 강조를 하긴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동학 의원님 짧게 이거 여쭐게요. 네. 그럼 이런 상태가 계속 되면 일주일 뒤에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도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보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분간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갈등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터지면 정반합으로 다시 가는 길에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이 헌법 바깥으로 나가고 그 바깥으로 나간 행동 자체를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는 주류 측의 입장들이 있고 예.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정상적인 중앙값으로 국민들의 어떤 보편적 정서 안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정상화시키는 작업들도 함께 도와줘야 될 측면들도 있고 또 국정을 끌어나가야 되는 어떤 부담도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정치 복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법 권력을 가지고 야당을 포갑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는데 이번 3특검 이후에 새롭게 정치 복원을 통해서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길로 정치인들이 한번 움직여보자.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청래 대표 역시도 일정 국면까지는 강대강 이 전략을 쓰지만 나중에는 대통령의 어떤 손에 화답하는 그런 행동들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면이라고 많은 분들이 꼽아주셨는데 오늘 조국 전 대표가 오전 0시죠. 자정을 넘기면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발언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네,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 중 하나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말을 쉽게 바꾸면
나는 피해자입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응답해야 될 부분은 저 부분이 아니라 저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입시 비리를 위해서 공문서 위조를 했는지, 직권남용은 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현행 제도에서 재심 청구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의 입시 비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사과할 마음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 충분히 그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국 전 대표는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너무 쉽게 본인의 특별 사면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 사면은 단순하게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일 뿐이 아니라 국민이 해주는 겁니다. 그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했는 만큼 그 응답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해오고 나서 정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현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국 전 대표가 추후에 정치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힐 그런 기회와 그런 의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당장 출소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면권의 행사는 국민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 같은 경우에도 이를 감내하고 감수를 해야겠죠.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 혐의에 비해서 너무나 과중한 죄를 지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온 가족이 사실상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의 그런 피해를 봤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그런 인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조국 전 대표는 조국혁신단 대표로서 지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때 그 역할도 분명히 해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라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권 행사는 어떻게 보면 일견 정당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원래 본업이 형법 교수였습니다. 다른 법도 아니고. 형법에 보면요.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맞춰야 최소한 그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형집행법도 아니고요. 형법에 나와요. 형법 72조 1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법에는 뭐라고 써 있냐.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가석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나오자마자 하는 저 일성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입니까?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남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른 분이면 말을 않겠어요. 본래 학교에서 형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본인이 그 가르치던 형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난 총선 때 이미 저희들은 연대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다당제 연합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훨씬 더 넓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들은 어찌됐건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국민들께서 더 수혜적인 입장으로 또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검찰권의 남용, 오남용 누군가는 처벌하고 마음만 먹으면 처벌을 해버리고 누군가는 이 마음만 먹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코에 붙였다, 귀걸이에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검찰권 말고 제대로 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가지고 예.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관철시켜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아마 크게는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적대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이에 국민들께서 받아야 할 그러한 혜택들 이런 것들이 결국 줄어들면서 정치인들만의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일선에서의 역할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국 석방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 곧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라고 환영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대를 넘어서 합당까지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합당설까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이념이 같고 생각이 같고 목표가 같은데 다른 집에서 살아야 됩니까? 저는 두 당이 통합해서 지방선거도 총선도 자기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도 하자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합당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지만 이것도 역시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시기상조인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데요. 김윤영 의원님, 일단 당 바깥의 시선에서 보시면 합당 가능성 민주당과 혁신당 저는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지방선거까지는 0%라고 봅니다. 0%. 왜냐하면 정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핵심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대표가 확실한 구심점 되는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 모두 조국혁신당의 현역 의원들은 다 비례대표지 않습니까? 지역 기반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만약에 많은 의석수라든지 또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장을 한 석이라도 가져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더 높은 몸값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지방선거에서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조현삼 의원님. 민주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다음 지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차기 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는 큰 위기로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연대하여 선거를 치를 필요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럴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선 이전에라도 충분히 당 차원에서 합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 것인가. 만약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두 당 모두 다 후보를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다음 지선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양당 간의 일정 부분 논의와 교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께는 이거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뭐 서울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지금 지역이 빈 뭐 계양을 등등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갈 수도 있다. 역할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조국혁신당에서는 아마 가장 영향력이 큰 분일 겁니다. 마이크 파워라고 하죠. 이분의 어떤 주목도도 있는 것이고 또 야당에서도 비판을 하는 것은 차기 대권 주자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점에서 많은 주목들, 많은 비판들이 같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인재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또 선거 때 일정 부분에 계속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보궐선거로 가는 게 가장 큰 영향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갈 때 영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텐데 아마도 중앙정치에서 멀어져서 지방행정으로 가게 되는 순간 그 영향력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궐선거를 먼저 두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할 때 결국 민주당과의 건강한 경쟁은 필연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됐건 민주당과 공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치열하게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학 의원은 보궐선거를 먼저 두드릴 거다라고 봤습니다. 일단은요, 조국 전 대표의 선거에서 역할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논평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대단히 불편하고 국민들 중에서도 그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현삼 의원님께서 그 멸문지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른바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 뭐 조국 전 장관을 설령 그렇게 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분만 있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교무부장, 그분은 징역 3년 선고받고 만기까지 복역하고 본인은 파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그 두 딸들은 각자 다 집행유예 선고받고 고등학교 퇴학당했어요. 그러면 그건 멸문지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는 누가 사면해주죠? 교편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복귀시켜줍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형기의 3분의 1도 채 맞추지 않아서 원래는 가석방 대상도 아닌데 사면 복권까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선거에 출마한다? 이걸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만약에 출마하는 선거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된다면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특권을 향유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 조국 전 대표의 경우는 어찌됐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성 이 수사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죄가 나올 때까지 털면 안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과정이 이 질이 멸렬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100을 잘못했다면 100을 처벌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130, 150 이게 똑같이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 보십시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면과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했던 거 한번 지켜보십시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판결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사면해버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한 달도 안 돼서 사면해버리고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예. 마찬가지로 3개월도 안 돼서 바로 사면해서 바로 선거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의 반성과 성찰을 좀 하고 정치권이 같이 좀 달라지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유죄 나오고 바로 사면해주면 군주국가 아니냐라고 비판하셨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2024년 2월에 본인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토론은 사실 사면 전에도 지난주에도 했던 토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이어서 좀 살펴보고 간단히 코멘트를 듣고 백다 앵커로 넘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59%를 기록하면서 직전 조사 대비해서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잘함이 59%, 잘 못함이 30%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선 위원님, 결국 사면 영향인 것 같아요. 일단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 사면과 관련된 그 관계 여론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안고 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 사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라고도 할 수가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잘 살고 잘 살 수 있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지지율 추이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저는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단한 범죄가 아닌 그냥 입시 비리 범죄로 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계속 정치를 하겠다고 한 만큼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응답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계속 지지율은 하락할 겁니다. 윤미향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광복절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후원금을 횡령한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사면했다는 것 자체는 두고두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겁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